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18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진료를 멈추고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인데요. 휴진을 계속할지는 정부 입장을 보면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마무리된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했죠. 의협은 전체 회원 중 7만여 명이 투표해서 그중 90%가 넘는 의사들이 강경투쟁에 찬성했다는 투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휴진일을 18일로 결정한 건 전날로 예정한 서울 의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화는 없이 일방적 주장만 오가는 상황이 환자와 그 가족,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대통령 내외에 또다시 시작된 해외 순방.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6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사전 예약 중. 리니지 M. 12세 이용가.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경북교육청에서 호국길 걷기 행사를 펼칩니다. 잠시 후 경북교육청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예천에서만 사망자 15명, 실종자 2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경북 북부권의 집중호우. 아직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부권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황과 함께 올해도 닥칠지 모를 집중호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천호우 피해 현재 복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7월, 8월에 집중된 극한호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경북 북부권인데요. 예천에서만 15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2명이 발생했고, 영주와 봉화에서도 각각 4명, 문경에서는 2명 등 경북 전체에서 총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재민만 1,160여 명 정도고 재산 피해는 2,9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예. 네, 현재 예천군의 피해 복구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2% 수준이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네네네. 예. 5월 말 기준으로. 5월 말 그리고 기준으로. 네, 이달 말이면 6월 말이면 한 77% 정도의 복구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복구율이 높지가 않군요. 네네. 예. 그 예천에서 이제 피해가 심했던 뭐 효자면, 음풍면, 감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마을 한 80여 곳에서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 시설 복구 작업 등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하천 복구 작업 등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서 복구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장마가 뭐 6월 말 그쯤 시작될 텐데 7월 초 늦으면 이달 말에 복구율이 77% 정도가 될 것이다는 말씀이시고 네. 시우량 100mm가 넘는 극한호우, 그러니까 1시간에 100mm가 넘는 극한호우, 지난해 북부권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이 같은 원인이 결국은 기후변화 때문인데 당연히 많은 비가 내려서 안 되고 또 많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새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원래만 하더라도 지난 4월에 중국 이제 강동성에 내린 폭우로 100년 만에 심한 폭우라 그러던데 그래요. 14명이 사망을 하고 11만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나흘간 이어진 폭우 때문에 무려 154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재민만 22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했네요. 예.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자연재난을 살펴보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예측도 불가능한 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에서도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갈수록 태풍이나 극한호우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네, 경상북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에는 해수면 온도가 21.7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23.9도로 10년 새 한 2.2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 해수면 온도가 10년 새 2.2도가 올랐다. 예, 상당히 크네요. 예. 해수 온도 상승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량의 수증기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비가 더 자주 많이 내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우량 1시간 기준 50mm가 넘었던 날이 1970년대는 연간 나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연간 8일 정도, 그리고 2000년대는 열흘, 2010년 이후에는 연간 보름 정도로 시우량 50mm가 늘었고요. 그 과거에는 한 해 태풍이 한반도를 한 번도 관통하지 않은 적도 그런 해도 있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연간 3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경북에서 2019년에는 9명, 2022년에는 11명, 23년에는 2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간 피해액만 보면 7,500억 원에 복구 비용은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자연재해는 갈수록 대형화, 동시다발화, 예측 불가능,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될 텐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특히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산사태, 대피,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지난해 이제 극한호우의 경우에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심각한 인명피해가. 그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 달간 이제 지속적인 강우가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이른바 이제 치약 시간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대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는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우량 10mm 이상, 1강우량 40mm 이상, 누적 강우량 80mm 이상이 기록이 되면 조기에 대비를 하고 또 시우량이 20mm 이상, 1누적 강우량은 60mm 이상, 누적 강우량이 150mm가 넘어섰을 때는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우량 상황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각각의 기준 가운데 한 개라도 기준 수치를 넘기면 곧장 조기 대비 체제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대비 체제가 가동이 되면 각 시군의 해당 지역 마을 담당자들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하고 또 공무원들은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대응하는 대비 체제를 꾸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수십 년치 자료를 분석을 해서 행정안전부의 국립재난연구원, 또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홍수와 산사태 위험 주민 대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미국과 일본 등 정부기관의 기상정보도 참고를 해서 주민을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기 대비 체제 이거를 이제 확립을 해놓은 거 일종의 뭐 매뉴얼을 갖춰놓은 건데 강우량에 따른. 예. 자, 이 마을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뭐 대피시키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간지대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는 대부분 새벽 2시, 5시 그러니까 취약 시간대에 발생을 했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전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는 가도할 정도로 대피에 집중을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각 시군과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거든요. 재해 우려 최소 12시간 전부터 대피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은 이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고령자들은 야간에 뭐 대피라던가 이런 행동 반경이 아주 좁기 때문에 야간에 대피를 하려다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대피하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 5시 이전에 모두가 사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 장소로는 각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인근 학교로 지정을 해뒀고 이곳에는 이제 생활 물품을 비축을 해서 이제 대피 시 오래 대피를 하게 되면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이제 자체적인 순찰대를 꾸려서 대피를 유도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그렇군요. 경상북도 차원에서 과도할 정도로 대피에 집중하겠다. 사전에 대피를 시키겠다. 자, 이렇게 잘 대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들의 이제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 요인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대피를 하는 게 이게 뭐 핵심일 것 같은데 강우량이나 뭐 시우량 같은 거야 뭐 과학기술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 대피라는 게 장마나 태풍 시기를 고려를 하면 최소한 6월 중순부터 해서 8월 말이나 뭐 9월 말 한 2, 3개월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난 경보가 울릴 때마다 주민들은 일주일에도 뭐 몇 차례씩 사전 대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되면 불편도 클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결국은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상황도 오겠네요, 정말. 네네. 대피가 너무 잦다 보면은, 이번에 또 대피해도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북부권 극한호우 당시 영주였던가 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사흘 연속으로 계속 대피를 하게 되니까 집에 가봐야 한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지자체가 경찰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다시 대피소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대피소로 다시 모은 날 그날 밤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로 늑대를 부르다가 이제 큰 피해를 입은 반면에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 이어지다가 뭐 피해를 맞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뭐 소중한 목숨을 위해서 대피에 적극 협조한다면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좀 잦은 대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북부권의 호우 피해와 상황 짚어보니까 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문득 궁금해지는데 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뭐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특검법 처리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이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이제 공수처에서는 조사 중인 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를 나눈 것들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의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건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 그리고 뭐 여단장, 대대장들을 불러서 대질 조사 등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사건은 아직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많이 있는 사안이고 또 정쟁으로 비하할 수 있는 요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명명백백한 수사가 제대로 꼭 이뤄질 수 있기를 뭐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뭐 특검 수사가 핵심이 될 텐데 특검이 뭐 지난 21대 국회 말이었죠. 거의 마지막 날에 뭐 의회 통과가 됐지만 다시 이제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제 하루 전이었죠. 이제 21대 국회 하루 전에 이제 재표결 들어갔지만 통과되지 못해서 이제 폐지가 된 그런 법안인데 자, 이번 특검이 또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좀 퀴즈가 주목되네요. 자,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경북교육청에서 호국길 걷기 행사를 펼칩니다. 호국 유적, 현충 시설도 둘러보고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김종현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종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는 주말입니다. 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2024 호국길 걷기 행사를 연다고 하는데, 자, 먼저 호국길 걷기 행사가 어떤 행사고 또 행사 추진 배경도 알려주시죠. 네. 호국길 걷기 행사는 경북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6.25 참전 용사나 유가족, 또 유관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6.25 전쟁 유적지를 함께 걸어가면서 정전의 그런 의미와 가치를 한번 새겨보고 평화통일의 그런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라 사랑 교육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6.25 정전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4개의 권역에서 호흡길을 걷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6월 15일 토요일에 4개의 권역인 영덕, 칠곡, 영천, 안동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눈 거군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권역에서 동시에 추진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 각 권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영화 장사리 전투 기억하시나요? 예, 예. 네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작전이 있었죠. 예.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작전 그렇습니다. 네. 예. 북한군의 그런 주의 분산과 보급을 위해서 장사 상륙 작전을 펼쳤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영덕의 장사 상륙 작전 전성기념공원에서 전몰 학도연군 추념식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서부권역은 50년 8월 한 달간의 격전 끝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를 기억하죠. 예. 이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특히 경북만이 아닌 대구 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한 100명이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남부 권역에서는 영천 충원탑과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의 그룹을 편성하여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그 기행사를 통해서 호국 보훈의식을 함께 다져갑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부 권역은 안동 충원탑에서 있습니다. 네. 호국길 걷기뿐만 아니라 6.25 참전 유공자님을 모시고 전쟁의 그런 생생한 실화들을 들어보는 강연회도 함께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호국 관련 체험 부스를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걷기 행사, 호국길 걷기 행사가 이제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동부 권역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서 그리고 서부 권역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대에서 남부 권역은 영천 충원탑과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에서 그리고 마지막 북부 권역은 안동 충원탑에서 이게 이제 동시에 실시되는 거잖아요. 6월 15일 토요일에 네, 오전 10시에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호국길 걷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지, 이 호국길 걷기에 함께 하고 싶은 뭐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네. 호국길 걷기에는 그 지역의 참전 용사나 유가족을 모시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 보훈단체 또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예. 특히 여기에는 주니어 ROTC 학생들, 청소년 사회参与 동아리, 통일 동아리 선도학교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일반 지역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아까 동서남북 권역 그 장소도 말씀드렸는데 함께 그냥 당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동서남북 다 보기보다 우리 북부권, 여기 북부권 방송이니까 안동 충원탑에서 시작될 북부권의 호국길 걷기 행사 그 코스하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북부 지역은 6월 10일 오전 10시 안동 충원탑에서 기념식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충원탑에서 출발해서 안동교 영호대교를 지나서 안동 체육관까지 함께 걸으면서 부스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안동 충원탑에서 기념식을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영호대교를 지나서 안동 체육관까지 약 2km를 함께 걷게 되겠습니다. 네네. 자, 안동 충원탑을 이제 찾게 될 텐데 안동 충원탑이 어떤 곳인지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동의 우리 충원탑은 6.25 전쟁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현충 시설로서 1965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탑신에 보면은 한솔 이효상 선생이 쓴 비문이 새겨져 있어 나라 사랑의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역사 체험의 산 교육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누구나 예. 네, 누구나 이 추원탑에 들어서면은 아주 경건한 마음이 생기면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 안동 충원탑 1965년에 건립된 현충시설 역사체험의 산교육장이다라는 말씀 네네. 주셨고요. 자, 걷기 행사 도중에 혹시 안전 문제는 없을지. 왜냐면 요즘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또 더운 날씨가 예보가 돼 있어서 오늘도 30도가 네네. 넘었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래서 네네. 뭐 그 안전 문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당일 우리가 덥지 않아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더운 날씨를 대비해서 걷기 코스를 너무 길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 네, 또한 저희들이 시원한 생수하고 그늘막 또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행사 지원 또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도 되겠습니다. 예, 경찰과 소방이 함께 협조를 네네. 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호국봉헌의 달 6월입니다. 6월은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달이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중국 선열과 영령들의 그런 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나라 사랑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체득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평소 주말에 시간이 나시면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현충시설이나 전적기를 둘러보면서 추모와 감사의 그런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시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따뜻한 경북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의 김종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지난 주말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예. 예상대로 이게 극우 정치 세력의 약진이 확인이 돼서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당장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당에 너무나 저조한 득표율을 실망을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조기 총선을 선포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유럽의회 정치 지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 건데, 그러면 이제 유럽, EU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그렇죠. 속해 있는 유럽의회인데, 각 나라에서 뭐 몇십 개 나라가 이제 선거를 동시에 치른 거군요. 27개 회원국입니다. 27개 회원국에서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프랑스에는 이제 집권당이 르네상스당이었나요? 그렇죠. 네, 르네상스당이 대통령
득표를 얼마 못했다. 네. 예, 극우당이 득표를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의 집권당 르네상스당이 득표율이 지금 14.5%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극우 국민연합은 32%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반도 못 얻었어요, 집권당이. 예. 그건 충격을 줄만 하죠, 지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즉각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그러니까 그 프랑스 의회 말하는 거죠? 프랑스 의회를 해산을 시키고 총선을 조기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와,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제는 좀 독특한데요.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어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프랑스 5호 공화국에서 드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권한으로서 의회 해산권을 뒀던 겁니다.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번 이제 유럽 의회 선거를 받아들고 국민들의 어떤 그 따가운 민심을 받아서 책임을 지겠다 이거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심을 물어보겠다. 갖췄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와는 좀 완전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실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과반의 의석을 얻지 못하면은 이제 그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지금 선거를 하는 게 통례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이면서도 지금 이런 이런 사례가 벌어져서 좀 특이한 경우가 됐고요. 이게 이제 27개 EU 회원국들에게는 앞으로 이번 선거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고, 이거는 세계 글로벌 정치에서도 이 결과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왜 정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사건도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 소식을 잘 많이 다루지를 않아서 좀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오늘 이제 이 유럽 의회 선거 결과와 또 그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럽 의회 선거 방식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럽의회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국들이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유럽의회의 의석수를 배정을 받아요. 인구 비례에서. 그럼 그쪽에 독일이 제일 많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 의석수는 720석인데 독일이 지금 8,200만 명 정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럽의회 의석수가 96석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81석이 할당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7개국에 다 할당이 돼 있어요. 유럽의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군요. 네네. 총 720석인데 각 나라의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할당돼 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런 순으로 나가 있다. 이거 이제 뽑는 방식은 이제 각 나라에서 유럽의회에 지금 이제 유럽의회 안에 구성된 이제 그 정파들이 있어요. 일종의 정당이죠.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는 어느 당이 어느 정파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정당들이 이제 각 나라의 국민들의 이 선거에 의해서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출을 하는데 지난 6월 6일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해서 7일부터 9일까지 27개 회원국이 모두 투표를 마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게 지금 이제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의회에 예를 들어 A, B, C 당이 있다 그러면 A 당에는 예를 들어 A 당이 가장 의석수가 많다, 집권당이다 그러면 A 당 안에는 이 27개 나라의 그
의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나라만 A당 있는 게 아니라 네, 정파별로 들어가 있죠. 정파별로. 그리고 중도 우파면 중도 우파, 중도 좌파면 중도 좌파. 제가 다음에 곧 이어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유럽 같은 나라 우리랑 좀 많이 달라서 네.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이다 그러면 독일은 유럽 의회에 진출한 의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독일 내 의원도 있겠군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독일 내의 의원은 보통 이렇게 연방 의원이라 그러고요. 연방 의회의 의원이라 그러고 예. 유럽 의회는 EU 의회의 의원이라 그러고. 아, 그렇군요. 그 어떤 의원을 더 쳐줍니까? 이것까지.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치 성향에 따른 예상 득표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예. 제가 이제 그 정파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제1당, 유럽의회 제1당은 중도 우파예요. 현재 유럽의회 1당이 중도 우파다. 네. 예. 그 중도 우파를 가리키는 정치 그룹의 명칭이 유럽 국민당입니다. 유럽 국민당. 이게 이제 유러피안 피플스 파티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이제 유럽 국민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 지금 정파를 이끄는 주요 세력은 독일의 메르켈이 지난번까지 이끌었던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이라는 그 정당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의회는 독일이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이 중도 우파의 유럽 국민당이 19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서 유럽 의회 내에 1당의 지위를 그대로 고수합니다. 일당은 변함이 없군요. 일단. 네. 예. 지난 5년 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어서.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통 2당을 지금 치는 게 중도 좌파예요. 중도 좌파가 2당. 예. 네, 중도 좌파 2당인데 여기도 지금 독일 사회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여기랑 같이 지금 보조를 좀 맞추는 게 유럽 전역에 있는 녹색당 연합이에요. 녹색당이요? 네. 그래서 각각이 지금 득표를 받는데 지금 범중도 좌파로 묶을 수 있고 근데 이 지금 중도 좌파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좀 많이 좀 뒤처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 좌파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진보연합도 조금 빠졌고 근데 유럽 녹색당 연합이 지금 아주 충격적으로 많이 지금 의석수를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약 한 1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7%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중도 좌파의 위축, 축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르네상스 당이 주도하는 게 중도파인데 그야말로 중도파인데 여기는 지금 리뉴 유럽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을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을 가진 정당인데 여기도 지금 녹색당 못지않게 대폭 지금 감소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14.5%를 지금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1%대로 뚝 떨어질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중도파라는 리뉴 유럽 이 당이 이제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집권 그 르네상스 당이 프랑스에 여기가 이제 대폭 줄어들었다 의석수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적인 지금 중도파의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극우파입니다. 극우파. 예. 네. 극우파인데 극우파는 이제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인데 이 정당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 여성 총리 무솔리니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정당이에요. 이탈리아 멜로니. 형제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민연합. 여기도 지금 그 당수가 지금 그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인데. 르펜. 예, 유명하잖아요. 예. 네.
이 두 정당이 지금 이끌면서 지금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여기. 현재 지금 49석인데, 예. 57석으로 늘면서 7%에서 8%로 늘었고, 예. 뭐 예상보다는 많이 안 늘었는데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급파의 또 다른 이제 정치 그룹이 유럽 보수당과 개혁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ECR, 그러니까 유러피언 컨서바티브 앤드 리포미스트라는 그런 그룹인데, 여기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EU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아, 이 당이 주장하는 게 EU 해체하자. 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면서 이 범글로벌 차원의 이런 국가 간 연합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이 그룹의 맹주는 영국의 보수당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 브렉시트가 그거군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나간 거군요. 그래서 해체하자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의 보수당이 이걸 이끌었는데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폴란드의 아주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라는 그 정당이 지금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69석인데 71석으로 또 늘었어요. 그러면은 극우파에 속하는 두 정당의 합을 보면은 약 이제 한 30석을 넘거든요. 130석 정도. 예. 네, 돼요. 그러면 지난 5년 전보다 한 10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정파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우파 다음으로 지금 2당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중도 우파 그 독일이 주도했던. 네. 중도 우파 독일 최대우가 이제 제1당이고 기독교 민주연합이. 네. 독일의 최대우가 주도하는 이게 이제 제1당이고. 네. 독일의 SPD가 주도하는 게 이거 이제 중도 좌파 이게 2당이었는데. 네. 2당을 그 지위가 잠깐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소속 그룹으로 나온 이제 두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지금 독일을 대표하는 극우 정당이고 또 하나가 지금 헝가리 집권당인데 이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 당인데 여기가 독자적으로 나와서 지금 각각 16석, 9석을 확보를 했어요. 극우 당들이. 네. 그러면 지금 극우 세력이 다 합치면은 150석이 넘습니다. 150이 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럽의회 제2당으로 올라서면서 지금 이제 중도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런 점들이 지금 앞으로 유럽의회가 어떻게 갈지 좀 아주 앞날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할 게 과거에 그래도 이 뭔가 사회 정치 세력의 밸런스를 이루었던 좌파 그룹이 이제는 거의 망했어요. 아, 그래요. 8개의 지금 정파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네. 그래서 지금 좌파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설명이 좀 듣기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유럽의회 결과를 보면 제1당 중도 우파인데 이거 1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중도 좌파가 좀 약화됐고 중도파도 좀 약화되고 극우파 세력이 상당히 많이 약진을 했다, 올라섰다.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 이런 결과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치권의 반응을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인데요. 이제 당장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포하겠다. 이대로는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거를 우리 프랑스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고 프랑스의 어떤 공화주의적인 전통이 지금 깨질까봐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거고,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린 르펜이 이제 최종 결선까지 가서 마크롱과 붙었는데, 지금 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이 이렇게까지 득세하는 거를 지금 주권자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극우 세력으로 넘어가는 정치 권력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바로 직후에
그 프랑스 총선이 열렸는데 예.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각종 이제 뭐 연금 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의회 과반 의석까지도 노리면서 일종의 정치적 도박을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정계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적 승부수, 더 나아가서 정치적 도박을 벌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뭐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심판을 극우 아까 그 르펜이죠. 네. 르펜을 더 많이 지지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 대통령 완전히 또 뭐 레임덕 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아, 그래서 이제 승부수 도박을 벌인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 정치판에서 중도 세력이 지금 너무 약해지고 있면서 또 아까 좌파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제일 주목하는 거는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그룹. 특히 이제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맡는 녹색연합이 급속하게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그룹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의제는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아, 환경,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전도 없애고 지금 뭐 환경 문제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건 인류가 다가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러는데 북은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의 비용 문제로 지금 치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우리 프랑스 국민, 독일 국민들이 왜 그 많은 비용을 치르고 이런 그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러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을 편을 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의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는요. 뭐 후퇴하는 거죠,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도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1.5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북반구의 선진국 그룹과 남반부의 지금 후진국 그룹이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의 차원이 유럽 내부의 정치적 사안으로 가면서 더욱 내부 갈등이 심해졌을 때 지금 유럽 정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RE100이라든지 뭐 각종 그 친환경 관련해서 국제 표준이 나오는데 이런 기준들이 흔들리면은 굉장히 커다란 혼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결론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유럽 선거에서 지금 이제 극우의 약진이 등장해서 지금 반이민 정서라든지 이 유럽 연합의 위상을 격화한다든지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인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극우가 득세했을 때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미래를 지금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